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대선 패자로 소홀하니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었는데요. 이 대표가 왜 입장을 바꾼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이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목했는데 오늘 유 전 본부장 정면 반박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회견 11시에 급작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김종욱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국민 전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 절차에 따르는 것이 네네. 맞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그런 부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수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응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수사를 응하는 과정에서 네. 국민들에게 본인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고 저희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증거가 없다는 사실들을 계속 여론에서 환기시켜냄으로써 저는 수사라고 하는 것들은 검찰의 수사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국민 여론이 지금의 대장동 수사,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변화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검찰이 만약 계속 나오지 않게 되면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목적인 판단들을 통해서 일단 검찰 수사는 따라주되 그 과정에서 본인이 무죄임과 그다음에 검찰이 하나의 증거도 없이 진술만을 가지고 주장한다는 내용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리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 토요일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부 따지면 한 12시간 반 정도 받은 걸로 돼 있는데요. 검찰이 추가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답을 하지 않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갈 이유가 없다 이런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은 31일이나 1일이나 좀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류가 바뀐 거죠. 자, 최민희 편장님. 네.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구속영장 뭐 청구할 걸 청구하지 않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어차피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아니냐는 거는 검찰이 혐의를 어느 정도나 확인해서 만약에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구속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네. 현재 검찰은 아마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 안 하는 것은 이제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던 것은 뭐 나가든 안 나가든 어차피 영장은 청구할 거니까 뭐 본인이 굳이 자꾸 응해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입장이 좀 바뀌었죠 오늘. 바뀐 이유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뭐 어차피 이 방탄 이미지라는 게 자꾸 더 씌워지는 데에 대한 정치적 부담 뭐 이런 게 아마 굉장히 강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 절차는 따라준다. 그러나 자꾸 아예 뭐 본인의 무죄 여부를 떠나서 수사 절차 자체를 응하지 않으면 그게 다른 프레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절차는 내가 따라주는데 나는 무죄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일단 수사는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방탄 이미지를 벗는 데 좋다. 아마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조사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신경전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다음에 거의 진술서에 가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이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음에 추가 조사를 해도 거의 비슷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가는 건 가더라도 실질적인 조사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한번 더 가보겠다. 이런 취지로 읽힌다.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 열면서 했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 준칙인가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와 협의라고.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 주말에만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중에는 자신도 일을 한다면서요. 자,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교수는? 정치 여론전을 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미 오전부터 이 진술서를 사전에 다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 같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도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라는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꼭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이런 조사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의 그 승리 여부에 따라서 이런 수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판단하는 느낌을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지금 나오게 되는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고 난 다음 없었던 내용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이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에 충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인식을 좀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검찰을 좀 악마화시켜 보려고 하는 과거의 민주당의 그 같은 행태의 연속성상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간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조사가 정치 보복이나 여기에 대한 정치 탄압인지 아니면 정당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다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추가 소환 조사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실수유자 의혹 이걸 포함해서 이 대표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혐의도 다음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보도가 나온 부분입니다만 지난 토요일 조사가 그렇게 검찰로서는 이렇게 흡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진술서 33쪽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정윤주 변호사 보실 때 다음에 가서도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다음 조사에서도 진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대장동과 위례와 관련된 어떤 배임이라든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면 다음번에는 아마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이 기소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검찰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쟁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에 가름해서 본인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서류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두고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이다라는 비난이 여권 측에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피의자의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는 저는 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수사기관 앞에 가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얼마든지 하지 않을 권리가 네.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거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피의자로서 헌법상 권리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네.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중에는 할 일이 많으니까 주말에 나가겠다. 또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떠세요? 그런 건 일반인도 다 그렇게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그 일반인은 그런 요구를 하지도 않고요. 했다가는 다시 불려나가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부름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시면은 수사에 필요할 때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그 법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다시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영장에 의한 그러니까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수순으로 다 이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패배자가 아니라 피의자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지금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니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지금 대표가 형사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문 조서,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하는 그 조서는 이제 그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법원에 가서 부정을 하게 되면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오든 안 오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냥 재판으로 넘겨도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 피의자가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절차에 적극적이지 않고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검찰의 이런 예.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선의를 베푸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예.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가서 굉장히 진술 많이 하더라도 그거 어차피 증거로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묵비권이라든지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서면으로 내는 진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33쪽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뭐 배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먼저 위례 대장동 비리의 책임자로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이를 시장인재에게 알릴 이유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 과연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재판을 통해 다 공개할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 측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유동규 전 본부장님은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하여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두었을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아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옆에 있는데도 변호인을 통해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지분이 있었다면 이 약정서 정도라도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한 건 건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모든 상황은 김용, 정진상에게 실시간으로 보고가 됐다. 이 대표가 유동규의 바지 시장이었으면 차라리 인정해라. 내가 다 뒤집어 써주겠다. 그러니까 보통 바지 사장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뭐 이렇게 가짜로 사장으로 내세운 사람을 바지 사장 그러는데 유동규 전 법무장은 바지 시장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본인이 실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 이재명 대표가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거에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다 성남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봐도 예. 중요한 결정은 전부 다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성남시가 수많은 특혜적 조치를 취해줘요. 네. 그렇죠? 그럼 그 특혜적 조치를 설명하려면 그 대가 없이 특혜를 줬으면 그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모든 거는 다 시장이 결재해서 이루어졌는데 네.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 그 대장동 일당들한테 428억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을 속여서 모든 특혜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결국 이재명 시장 주장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속인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올리는 거에 다 사인하고 그것도 예. 사실 직접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예. 다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럼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올린 거에 이재명 시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다. 그리고 각종 특혜를 줬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 진술서 내용대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반격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 다 했다면 네. 그럼 시장은 역할을 뭐 했느냐? 그리고 예. 사인을 왜 자기가 다 했느냐? 그러면 뭐 이제 무능한 그야말로 바지 시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법정에 가면 예. 이거는 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서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대표는 유동규 개인의 범죄 행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지도 못했다, 측근도 아니었다, 대선도 뭐 선거 도와준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두 사람의 15년간의 인연이 적혀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측근 그룹으로 참여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에 핵심들이 들어가 있는 정무방에 본인도 들어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 대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반박을 했는데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자,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존재조차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428억 원 약정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공당의 대표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내가 지분 받기로 했다면 아까처럼요. 약정서라도 있었을 텐데 없지 않았느냐. 안전장치 안 만들었다. 그건 이 대표 거라서 못 건드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간에 지금 진실 게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국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누구 것이냐는 결국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동규 씨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남욱 변호사가 뭐 김만배 씨로부터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과 그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김만배 씨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김만배 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동규 씨의 과연 저 진술이
진술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가 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 씨 이야기처럼 본인 것이라면 약정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뇌물을 약정하면서 약정서를 쓰는 일은 일반적으로 잘 있지 않습니다. 그 약정서를 쓰는 것 자체가 뇌물을 약속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뇌물을 주고받거나 약속을 하는 입장들끼리에서는 절대 그런 문서나 서면을 남기지 않는 것이 마치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서를 쓰지 않은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분이 아닌 것을 그 증명해주거나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들과 유착해서 많은 일들을 해준 것으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아무런 지분이 없다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김만배 씨의 그런 진술과 맞닥뜨려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거에 이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장동 일당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이어서 보시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재판할 때 쓴다. 갑자기 무슨 갇혔는데요 이런 회사가 나오고 지금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산관리회사다라고 하더라고요. 정 실장이 영장실질심사 갈 때 유동규 씨 증언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고 했는데 수사가 단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돈 받은 적 없다고 정 실장은 계속 얘기하면서 428억 나눠 갖기로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아까 뭐 3인성어나 뭐 증자살인 뭐 얘기를 하셨다는데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분 조정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 30%가 이재명 시장 쪽 형들 그 4명 몫이라고 해서 얘가 있으면 이 진행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 지분 이재명이 거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겠다 하고 넌 빠지라고 하니까 최초에는 2025년에 10년 있다 주겠다 였어요. 공소시효 10년.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죠? 맞네요. 네, 자, 뭐 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모른다는 거고 대장동 일당들은 맞다는 거고. 근데 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만배가 유동규 씨에게 700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없는 것 같다.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돈이면 어떻게 김만배 씨가 마음대로 썼겠느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법조인들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그 김만배 씨가 지금 범죄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횡령입니다. 이 횡령이라는 거는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썼다 이 얘기인데 바로 그 마음대로 갖다 쓴 돈이 그 돈이다 이렇게 그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재명 지금 당시 성남시장의 돈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갖다 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점을 벗어난 답변이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를 몰랐다,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천화동인 1호라는 그런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을 받을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천화동인 1호를 사실은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천화동인 1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름의 법인명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그 법인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천화동인 1호를 그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그 언론을 상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그 기자들한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 씨가 뭐 말을 했느냐, 유동규의 진술을 어떻게 믿느냐, 자꾸 이런 질문을 반복하는데 사실 유동규 씨가 그 구치소에 있다가 결정적으로 진술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검찰의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본인이 굉장히 놀라서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변했다고 했는데요. 유동규 씨의 진술이라는 것은 정황 증거일 수 있고 다만 그 정황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검찰에 있다는 걸 유동규 씨가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진술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이재명 대표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씨, 남욱 씨 전부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내용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서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
대표가 자꾸 뭐 진술밖에 없다, 유동규 씨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조차도 검찰에 당당히 출석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언론에 호소하듯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33쪽의 진술서, 검찰이 조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뭐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배임 혐의와 관련된 겁니다. 검찰은 확정 이익을 1,822억 원만 한 건 더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것, 그게 배임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액수도 달라요. 검찰에서는 1,822억 원만 환수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터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환수한 걸로 해서 5천억이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왜 확정만 했느냐, 추가 수익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초과한 걸 환수하는 조항을 뺀 건 일종의 또 배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그리고 공공이익이 아닌 대장동 가치를 높이는 사업비로 이 나머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킨 거지, 성남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게 사업 비용으로 칠 게 아니다, 수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에 대해서 이걸 환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게 바로 배임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혐의 한번 보시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이건 이제 뭐 나쁜 걸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그런 거죠. 자, 천화동인 1호에 대한 겁니다. 모르겠다 그랬죠. 몰랐다 그랬죠. 그리고 김만배, 유동규의 것이다. 이 428억 원에 대한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고 지분을 약정받은 거다. 그러니까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유동규 씨의 검찰 진술에서는 이재명에게 갖다 줘야 하는 돈,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검찰에서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시죠.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자,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1공단 공원화를 하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이 되기 때문에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해서 이 업자들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줬다, 이런 취지입니다. 유동규 씨가 직접 또는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는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고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서 한 거다. 뭐 그 결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신은 상관이 없다. 유동규 씨가 자신에게 알릴 이유도 없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임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자, 김민기 교수, 배임에 대해서 검찰과 이 대표 주장 너무 다르거든요. 네,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뺐는가에 대한 여부겠죠.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대장동에 대한 개발은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설계를 본인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검찰이 이 내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주변인들에 대한 증언, 또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 내용 중에 핵심에는 여기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민간업자에게 너무 큰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왜 빼게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내용만 갖고 이 대장동의 개발 사업들을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 대장동 일당들이 오랫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립되면서부터 이 일들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있었고요. 그때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건넨 행위들, 그리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처음 만들 때 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 찬성하면서 이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화천대유에 들어가고 돈을 받고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모든 일들을 본인이 개입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까지 했다라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남시에 해를 끼쳤다 말았다에 대한 쟁점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중요한 성남시 의사결정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과연 몰랐겠는가로 비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힌 이 배임 혐의,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그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뭐 1,822억 원, 뭐 적은 돈은 아닌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을 절반을 갖고 있었어요. 50%를 갖고 있는 공사가 1,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을 받은 반면에 지분이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은 7,886억 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7%가 7,786억 원을 가져가는 반면에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밖에 가져가지 못한 이게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자, 배임 혐의와 관련된 양측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 사건은 배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민간 개발에서 100% 민간의 개발 이익 가지게 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기관의 인허가권자는 다 배임죄겠습니까? 본인 입으로 본인이 그 잘하는 거 치려고 했잖아요. 환수시켰다. 내가 본인의 국정감사에 했던 이야기는 그럼 다 거짓말입니까? 사람의 행동이 남게 돼 있다. 그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자, 이건 뭐 서로 간의 주장이 다릅니다. 특히 또 검찰에서는 터널 뚫고 뭐 이런 것들 공원 만든 거 이거는 공공이익이 아니라 이 대장동 사업을 위한 일종의 비용이지 이게 뭐 나중에 수익을 환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그게 다 민간이 가져갈 시가 챙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5천억 넘는 이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김종국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지금 1,800억 정도의 확정 이익에다가 3천억 원이 넘는 어떤 공원공사, 그다음에 터널공사 이걸 사업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지어가 채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성남 시민들이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관여된 내용들이죠. 이걸 합쳐가지고 5천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 지분 50%를 말씀하시는데 성남 부계공이 투입한 돈은 25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한 거예요. 25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소위 이 과정에서도 비율로 따지게 되면 건설사들이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서 소위 비율 자체들의 이익들을 갖다가 더 적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민간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이익들을 주고 공공인 성남시에게는 낮은 비율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이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예 이 비용들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성남시가 결정한 방식인 거죠. 전 여기에서 확정한 방식으로 배임을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7%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얻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계는 성남시가 관여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 컨소시엄 내부에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듯이 천화동 같은 경우는 진술서에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언론 보도 전까지 내용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누가 확인해 주느냐?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얘기했잖아요. 이 대표가 천화동인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 하나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모든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진술로 시작이 됐어요. 그럼 몇 가지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유동규 씨와 남욱 씨가 소위 7월 달에 검찰의 수사관들이 검사가 바뀌면서부터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진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 입장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내용의 진술의 변화 내용들의 그 근거는 김만배 씨의 말에 대한 전원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전원으로 나온 증거는 증거 채택되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없이 지금 진술만 얘기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들은 좀 매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검찰이요 이에 관한 뭐 지금 이제 자꾸 증거 얘기를 하는데 증거라는 게 뭐 물적 증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적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를 뭐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증언뿐만 아니고 아마 물적 증거도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2015년 2월에 공모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공모 확정된 게 3월인데 자 문제는 이런 대장동 개발과 같은 큰 그 개발 사업은요 이게 1, 2년 내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4년, 5년 또는 그 이상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을 했다고 해서 이게 4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1,822억을 미리 확보해놨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게 남판교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판교 우리가 과거에 분양했을 때 얼마나 대박 터졌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2015년 2월, 3월 이 즈음에 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서 여기 혹시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다 하는 판단이 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게 분양 수익이 막 들어오는 시점 2019년, 2020년 이 시점에 되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일반적으로는 아마 대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초과이익 환수를 넣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예. 다른 개발 사업에도 수도권 지역의 개발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평택 현덕지구 같은 데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예, 예.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넣었다는 얘기는 예. 이게 대박이 터졌을 때 그 돈은 모두 다 민간에게 네.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배임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요, 이 왜 확정 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돈은 마귀이기 때문에 민간업자의 이익 빼돌리기가 예상이 돼서 아예 사전에 이 배당 몫을 확정을 한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왜 초과 수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민간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됩니다. 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요. 마귀의 돈을 써야 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이 사건은 앞으로 특수부 수사를 몇 번씩 받게 될 테니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간부회의 때 한 10번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숱한 마귀들 중에 혹시 이제 측근이거나 부하직원이거나 산하기관장 중에 유동규 씨도 그 중에 하나였을 수는 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예. 확정이익을 초과이익 환수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측 못할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었고 저희는 확정이익을 갖게 돼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투기가 아닙니다. 벤처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자신 주장대로 5천억 있게 벌었는데 양평 공흥지구, 부산 LCT 한 푼도 그걸 못했는데 그럼 이건 배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자, 배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 비교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묻고 있는 배임의 죄는 바로 이겁니다. 초과 이익이 났을 때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 초과 이익이 있으면 우리한테 그 이익을 줘라라는 그 초과 이익 환수 그 조항을 삭제한 부분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이 안 나면 안 받는 것이고 이익이 나면 받는 것인데 이거는 어디서나 그 초과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냥 관용적인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 제외를 시켜서 삭제를 해서 그 민간인에게 이익을 주고 이 성남 도계공에는 이익을 주지 않았느냐, 바로 이걸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뺐는지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성남 도계공의 확정 이익만 하고 나머지는 환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그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옛날에 지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재건축을 하는 그 순간부터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뭘 도입했느냐,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부과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선 건데 그만큼 부동산 개발이 되면 그 부동산의 그 시가라든지 그런 것이 오르는 것이 너무 확정적이고 그래서 그 이득을 공공에 환수하자라고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도 초과이익 부담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진행했던 이 성남의 대장동에서는 왜 이 관용적이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실시했던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시켜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고 삭제를 했는지 그것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임에 대해서 다른 이익을 환수했다 뭐다 이런 논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만약 자신의 돈이었다면 누가 그렇게 함부로 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남욱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려갈 때는 정진상 전 실장 등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과거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측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만배형이 돈 많이 줬어요. 도지사 선거할 때도 많이 줬다 그러고. 아니,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걸 이재명이 몰랐다. 약간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도대체? 동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럼 나보고 준 거냐? 형을 보고 왜 그 돈을 줘? 형이 거기다 쓴다니까 줬지. 그럼 누구의 선거에 돈을 준 거냐 이거지. 입증할 만한 뭔가 단서 같은 걸 안 갖고 이게 다들 그걸 물어보시는데 대한민국 뇌물 사건에서 증거가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증거를 남겼나요? 예,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보고 돈 줬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 사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진술이 많이 바뀐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도피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10년간 트라이를 했는데 CR도 안 먹혔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진술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뒤집어 본다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진술이 바뀐 것은 아니냐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남욱 변호사는 본인의 어떤 법적 이해관계나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본인의 신분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진술이 바뀌는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과연 저 진술을 얼만큼 믿을 수 있을지가 좀 의심되고 특히 남욱 변호사가 하는 얘기 중에 대부분의 얘기들은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전원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전원의 경우에는 법정에서는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조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진술에 불과한 것이고 저렇게 진술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하고 있는 말은 그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면 그 김만배 씨 이렇게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토요일에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33페이지다라는 진술서를 냈는데 거기에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정진상 실장 아닙니까? 그 정진상 실장에게 허가를 받아가면서 화천대유 천화동에 대한 돈을 대여해서 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검찰이 확인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봤을 거라 봅니다.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정치적 불신처럼 활동해 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언론 그리고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중간에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가 핵심적인 의혹인데 왜 그 내용들은 쏙 빼놨을까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김만배 씨 잘 모른다고 했지만 나왔던 통화 기록들을 보게 되니까 1년에도 수십 차례나 통화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는 얘기들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만배 씨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최종적으로 정진상 실장은 이렇게 돈을 뺐을 때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남욱 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검찰과 계속해서 이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요. 검찰이 자신을 조사할 때 시간을 끌어서 이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요.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반박한 적이 있는데 이 대표의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지 말고 빨리 조사를 하고 끝내자라고 했더니 수사검사도 저녁을 안 먹고 하는 걸로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저녁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남은 질문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말해줄 수 없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 이러더니 질문의 속도도 매우 느려지고 사실상 충분히 신문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다 못하게끔 자신들이 해서 다시 한번 나오게끔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검찰에서는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냐 질문을 빨리빨리 하라고 또 이 대표가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이거 뭐라 그럴까요? 컴팩트하게 했다는 거죠. 아주 압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양이 많아서 질문지가 한 150쪽 됐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하지 못했고 조서 쓰는데 한 199쪽, 한 200쪽 정도의 조서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질문을 왜 반복적으로 하느냐, 뭐 이제 느리게 하느냐는 거는 사실 얘기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적은 거를 우리가 읽을 때 하고 예. 그냥 그 빨리 읽을 때 하고 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해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반복적으로 왜 하느냐, 물론 검찰은 뭐 반복적으로 질문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수사기관에서 아마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굉장히 수사기관은 반복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원래. 그게 왜 그러냐면 진술의 일관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전 중에 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오후에 또 비슷한 질문을 해요. 하는데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그런 걸 파고 들어가요. 오전 중에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아주 여러 차례 한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야말로 수사의 기법입니다. 네. 그 기법을 가지고 나는 똑같은 질문을 한 번밖에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피의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검찰로서야 굳이 이재명 대표를 진짜 질문할 사항이 많지 않는 한 뭐 두 번을 불러야 할 무슨 반드시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뭐 한 번 불러서 자기들이 원래 계획해 놓은 거 뭐 또는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면 그거 가지고 사법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냥 기싸움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와 검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2017년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뭐냐면 2017년 2월 2일이었어요. 검찰, 언론은 모든 대선 후보를 탈탈 털어주십시오. 국민들이 뭔지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2016년에는 불법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는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본인이 했던 말이 있어서 자기에게는 왜 이게 해당이 안 되냐. 뭐 이런 반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럴 줄 몰랐죠. 아니 검찰이 이렇게 할 줄 몰랐죠. 예를 들면 60여 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이 되고 200여가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수개월 동안 피의 사실이 공포되고 제가 가장 놀란 건 저번에 출석했을 때 무슨 문서를 내밀었더니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로 나와요. 그 기자가 현장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감정까지 예를 들면 기자들에게 전원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사한 관행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까지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우 정치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2번 부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검찰에서. 가서 빨리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술서까지 제출을 했죠. 진술서는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중언부언 하지 마라. 진술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 가지고 가름해라. 가름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나에게 반박의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 내가 그 내용을 얘기할게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래서 반복적인 질문들만 하고 있고 반복적인 질문 내용이 진술서에 있으니 이거 보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적어도 한 달 내에 3번 정도, 뭐 제가 볼 때 한 달에 3번이 안 되겠죠. 이제 2월 초로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까지 야당 당대표를 그러니까 출석 요구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만 3번까지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수사를 잘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소위 유죄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확증적으로 편향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검사가 신문할 때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진술 안 해도 됩니다. 진술 안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진술까지 다 써갔어요. 33장이나. 이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형사소송법에. 이거 가지고 진술 거부했다라고 소위 야당, 집권 여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건, 대통령께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강조하셨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으면 잘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 발언을 썼던 SNS 글을 보면 2017년도 2월 달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최종 헌재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아마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는데요. 특수본 수사에서 특검 수사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당시 특별검사의 수사를 기억해 보시게 되면 매일같이 나와서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들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을 것이고요. 그때 이제 촛불 집회가 진행됐을 때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얻으면서 당시 일부 지지층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던 건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요구들을 굉장히 강하게 해왔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네. 이후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로 피의사실 공표나 인권 수사 등 일부 수사관행들이 바뀌었던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때 했던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과 지금 있게 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고 지켜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그때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던 내용들을 다 지켜보면서도 예. 정치인이라면 무한 검증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직하던 당시에 화장실 등에 막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최고 전문가다. 그래서 절대로 돈은 막이고 부패는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부정부패 저지르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비춰보게 된다면 네. 지금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대한 혐의 속에서 성실하게 조사받는 일들이 예. 그때의 말과 지금 행동도 똑같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니까 뭐 받았겠냐 싶기도 하고요. 근데 검찰은 어떤 식으로 이걸 증명을 할지 한번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뭐 여러 가지 배임, 뇌물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조사 2차 조사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소를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기소는 거의 필연이다. 뭐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 대표가 지난 2차 검찰 조사에 출석할 때 토요일에 출석할 때와 나올 때가 좀 많이 달랐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신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떨어요?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죠. 예, 뭐 보기에 따라서는 나름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왜 떠냐, 그때 추운데 농담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나올 때는 기자가 앞에 딱 하니까 막지 마시죠. 조금 굳어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요. 배 변호사 보실 때 어땠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좀 극명하게 다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여유 있게 들어갔던 모습과는 달리 네. 뭐 물론 12시간 이렇게 조사를 받다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기운도 다운되고 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여유로운 거는 뭐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나올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봤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 검찰 조사라는 것이 제가 뭐 주변에 검사들도 뭐 동료가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어떤 구청장이나 뭐 선거 사범 관련해 가지고 뭐 구청장이라든지 뭐 지방의 기초 의원을 이렇게 소환을 할 때조차도 상당한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소환을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재명 지금 당대표는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상당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것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나라고 했던 그런 증거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보도에서는 어떤 증거를 냈을 때 변호인과 뭐 수십 분 상의를 하고 대답을 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저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검찰의 포토라인을 세워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포토라인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 요구를 해서 비공개로 들어간다고 하면 검찰이 비공개로 장소를 따로 알려줘서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언론에 본인이 나갈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검찰이 거기에 따라오게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떤 검찰이 일부러 언론에 흘린다거나 하는 그런 해석들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장 변호사 보실 때 어땠어요?
표정이? 사실 뭐 배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면요. 예. 아무리 체력 좋은 분들도 다 지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갈 때는 좀 여유로웠지만 나올 때는 좀 예민한 반응이 아니었냐라는 지적도 뭐 예. 체력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만약에라도 그 체력 소진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검찰이 이미 답을 좀 정해놓은 것 같은 태도를 받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검찰 수사라는 것은 아무런 예단도 없이 진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예. 관련된 증거를 본 후에 그 다음에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수사 과정인 것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찰은 그 진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재명 대표는 기소하고 또 구속영장도 청구하기로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맞춰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검찰 조사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국에는 기소될 것을 좀 예견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마음에서 좀 예민한 모습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런 것보다는 12시간 조사 자체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또 팩트 확인 하나만 하면요. 예. 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과정에서 30분 동안 뭐 변호인단과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예.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런 적 없다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나중에 좀 밝혀진 다음에 그것을 예.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대표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아일보 보도에는 뭐 30분 정도 뭐 미래 관련인가요? 그걸 이야기했더니 좀 논의하고 하겠다 이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그걸 직접적으로 오늘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이야기한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이번에 나올 때는 이제 의원들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오지 마십시오. 가보니까 갈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오지 마십시오.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이제 첫 소환 때는 의원들 한 40여 명, 지난 28일 토요일에는 한 20명쯤 나왔습니다. 이제 이 대표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말이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단체 대박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귀갓길 마중을 좀 나와라. 뭐 이런 걸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표는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알아서 한 건지 아니면 뭐 조 사무총장이 뭔가 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진실이냐 거기에 대한 논란들 좀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번 주말입니다.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연다고 그럽니다. 자,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국민보고대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하는 장외투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무엇을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 설명이 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뭐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자꾸 김건희 여사 뭐 의혹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수사 뭐 미진 또는 특검 촉구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 작전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장외투쟁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뭐 2017년, 2018년 이때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그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늘 이런 수사를 받을 때는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실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장외투쟁으로 이걸 몰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장외투쟁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 일반 국민들이 이걸 그러니까 민주당 아마 지지자들은 뭐 그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겠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저런 주장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우위력이 판가름이 나겠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폭정과 무능이라고 얘기한 측면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폭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야당 당대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 탄압이 있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형평성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탈탈 터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입으로 소위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수사 형평성을 잃은 거 아니냐. 수사 형평성을 잃었을 때에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하거나 국회에서 아니면 특검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소위 이 무능입니다. 무능. 그러니까 외교가 계속적으로 외교 나가서 한 모든 문제가 어떤 우리 정부의 국익을 위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최근 같은 경우는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올 2분기에 전기료 이런 다양한 것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이런 예를 들면 무능과 폭정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소위 견제하려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은 국민들이 야당의 폭정과 무능 프레임에 동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문제, 봄이 되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주말마다 이 도심은 뭐 여야 지지자들이 거의 도심을 점가듯이 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게 있거든요. 어느 진영을 떠나서 뭐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좀 시민들이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라는 데 대한 좀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뭐 여야 다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진보 이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감안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가 됐는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김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김 의원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손을 댔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십시오. 오히려 저는 잘 됐다,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번 고발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서 인격 살인적인 거짓 폭로를 계속하면서 억울하면 특검 받아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행패입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경찰에다 고발장을 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자, 최 의원, 이거 어떤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 조작 관련한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5월과 11월에 이 주가 조작 관련한 사건 관련자들이 사실은 이 지금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 어머니도 여기에 관여했다. 이렇게 표현을 돼서 관여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조작을 같이 했다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요 내용을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매체는 육하 원칙에 맞지가 않아요. 우선 자 이게 그러면 정말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의혹이 있다든지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듯이 추가 주가 조작의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거래를 했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반박을 보면 무슨 단순한 거래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기에 보면. 그러니까 단순한 거래였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일부 신문, 일부 매체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걸 지금 김의겸 의원이 가지고 와서 마치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고 우리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대통령실이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이제 김 여사가 20만 주를 우리 기술을 매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최은순 씨, 그러니까 최모 씨, 윤 대통령의 장모죠. 계좌도 활용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기술이라는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그냥 단순 매매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이라는 거에도 도이치모터스처럼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게 검사의 주장이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논쟁이 붙는 그런 상황인데
김의겸 대변인은 주가 조작을 한 혐의다. 그러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김 의원이 자꾸 이 구설수에 오르는 게 뭐냐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전부 다 근거가 좀 빈약했다.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압수를 청하더랍니다.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경찰이 마약 성과 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질문입니다.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대사가요. 네, EU 대사에 대해서는 뭐 심심한 사과를 표현을 했습니다만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등 이렇게 해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의혹 제기가 크게 반향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어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이 허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김 의원은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장 변호사, 두 손 들어 환영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네. 이 사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그 제기한 의혹 자체가 사실인지 또는 허위인지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그 여사의 어머니가 진짜 이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결국에는 사실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예.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여권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또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일단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고발이 돼서 네. 수사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예. 과연 이 부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따져본 후에 또 다시 네.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이 저런 이야기 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거고 이제 법적 조치까지 들어간 거고요. 근데 오늘 김 의원이 지난 27일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급급하다면서 검찰 인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인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사실상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 2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며 좌천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 한창 하고 있는데 쫓아버렸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법무부가 바로 또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3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보직을 했고 재판은 계속해서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좀 멋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추미애 전 장관 2세 때를 비롯해서 전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팀이 줄줄이 좌천됐던 내용들을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 속에서의 좌천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는지는 몸소 국민께 실천적으로 보여준 게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나왔던 일들을 보게 되면 정례적인 인사를 통해서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좌천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게 된 것을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취하기 시작한다면 예. 과연 여기에 대한 가짜뉴스 주장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네.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 하나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의혹들을 숱하게 얘기하고 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사실로 믿고 있는 지지층 국민들이 또 상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자 해지라고 본인이 했던 잘못된 이런 가짜 뉴스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갖고 행동하지 않게 된다면 계속되는 법적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채널A 사건이 이제 이동재 전 기자 1심, 2심 무죄가 이제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서 검찰이 바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무죄가. 그런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이른바 철험의 의원들이 이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한 장관이 휴대전화 아직도 안 내놓고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또 특검을 발의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이었죠.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비례의원들과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막 나온 것 같은데요. 오찬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최윤 편집장님. 뭐 좀 소소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느냐 뭐 이런 거는 왜 일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거기서 그런 질문을 좀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약간 농담조로 뭐 내가 뭐 구제해줬다 뭐 이런 취지로 뭐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여성 의원들이 뭐 이리저리 그 이제 뭐 건의사항도 얘기하고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본인이 좀 살펴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과거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결국 전시기획 같은 부분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과거 전력 뭐 이런 것도 또 쭉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 내용은 굉장히 그 어떤 정치적인 내용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 이제 여성들 간에 오갈 수 있는 이런 그 대화들 아마 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조용한 내주는 끝났다. 적극적으로 행보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공방이 오갈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 대선 때 약속했던 건 어디로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김 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 김 여사의 이 일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지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재단도 만들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갈지 안 갈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요 난방비와 관련해서 이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취약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이 난방비 급등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돈을 빨리 쓰자 이런 입장입니다. 1,000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고요. 기존 예산이 이제 800억 원 정도가 있으니까 1,800억 원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정말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난방비 올리지 않았던 그런 이유 그리고 LNG 값이 굉장히 올랐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번 겨울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통해서 1,800억 원의 난방비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는 조금 더 이제 덜 추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번 주 지난주 굉장히 추웠는데 이번 주 조금 풀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 난방비 지원과 함께 좀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2파전 예상되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양말을 선물 받았는데 이게 화제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사진을 봤는데 구멍찬 제가 약간 어느 색깔 준비를 했어요. 제가 보통 그래서 모아서 1,500원 기부했습니다. 네, 안 의원이 이제 얇아진 양말 신은 게 여러 차례 좀 나오긴 했는데요. 모아서 1,500억 원을 기부했는데 양말 아껴서 이렇게 1,500억 한 건 아닐 거고요. 저 사진, 저 장면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배구 선수 김연경, 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김연경 선수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시죠. 김연경 선수 향해서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괜히 조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 마음이 조금 미안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 좀 억울하겠죠. 아니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건 영전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안철수 의원의 양말, 김기현 의원의 김연경 선수와의 사진. 지금 전당대회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뭐 전당대회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 후보 모두가 또 국민들께 많은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 또 가수 남진 씨와 이 찍었던 사진 때문에 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되는 건 저는 이런 정치 문화는 정말 지양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후보와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 정치적인 응원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그동안 국민들께 보여왔던 좋은 모습들까지 정치적으로 퇴색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좀 뒤로 후퇴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또 청년들과의 유대감들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 경선도 관심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